책 읽는 기쁨, 책의 맛. 네, 오늘도 북 리뷰어 권수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작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바로 다산책방에서 올 5월 달에 출간된 나의 할머니에게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은 윤성희, 백수린, 강화길, 손보미, 최은미, 손원평 작가 6인이 할머니라는 키워드로 적어낸 6편의 소설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할머니와 관련된 추억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밑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네. 그래서 7남매를 홀로 키우시고 또 이후에 손주들까지 보셔야 했던 할머니에 대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는 할머니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할머니잖아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 젊으셨겠구나라는 생각도 10대 할머니, 20대 할머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도 소녀였을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20대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할머니라는 존재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설도 그런 다양한 할머니의 모습을 좀 우리에게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소설집인데요. 네. 이 소설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신간을 잘 안 읽었었는데 네. 딱 읽었는데 너무 따끈따끈하고 좋은 소설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이 책이 할머니를 키워드로 쓴 소설인데 사실 우리가 할머니에 대한 소설이라고 하면 보통은 손자나 손녀들의 입장에서 좀 아련하게 할머니를 추억한다든지 아니면 그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좀 그려본다든지 하는 그런 누구라도 공감하면서 눈시울을 붉힐 것 같은 약간 신파극 그쵸? 위주의 약간 좀 식상한 그런 이야기가 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았고 맞아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이 자식을 낳을 때 할머니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생물학적으로 굳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두 가지 의미의 할머니가 있죠. 그런 어떤 나이 든 여성의 삶, 그런 여성의 삶을 또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황예인 문학평론가가 이 소설집을 두고 언젠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할머니하고 부르면 돌아봐야 할 때도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쓰셨던데 이게 참 생물학적인 할머니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내가 진짜 손자들이 있든 없든 간에. 자, 일단 이 소설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의 작가가 할머니를 주제로 쓴 단편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자 소개보다는 어떤 작품들이 실려 있는지만 살펴볼게요. 네. 먼저 윤성희 작가의 어제 꾼 꿈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자식과도 좀 연이 끊어져가지고 홀로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을 그립니다. 근데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못 가져왔고, 또 손보미 작가의 위대한 유산은 굉장히 엄하고 차가웠던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여성이 그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고향에 갔다가 가정부였던 아주머니를 만나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약간 미스테리하고 조금 그런 스토리를 그리고 있고, 또 손원평 작가는 그 아몬드라는 소설로 되게 유명한데 그렇죠. 아리아드네 정원이라는 소설에서 고령화 사회가 고도로 진행된 근미래에 노인이 등급에 따라 분류되어서 어떤 유닛이라는 데 소속되어 살아가는 조금 SF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책의 맛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단편은 흑설탕 캔디. 네. 백수린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노년의 사랑에 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책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기일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인 나가 여자인고 누나인데 네. 그 남동생이 오래전 가족들이 다 같이 프랑스 살았을 때 이웃이었던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 기억나? 그 할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랑 사귀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지 얘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전에 그 화자인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간청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이 남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프랑스로 파견을 가시면서 이 가족들이 다 같이 프랑스에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그 남동생이 뭐 할머니의 나이에 외국에서 남자를 만나갖고 뭐 사귄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약간 경박하게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말을 듣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화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머니의 그 일기장 비슷한 노트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어쩌면 좀 그랬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할머니가 거기서 만났던 그 프랑스 할아버지하고 모종의 연애 비슷한 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할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160cm의 키에 49kg 내외의 체중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가지런한 백발의 단발머리를 고수하던 나의 할머니. 할머니가 동년배의 다른 할머니들과 다르다는 점은 어린 시절 나를 늘 우쭐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일본어에 매우 능숙했고 계란말이와 계란찜을 일본식으로 달짝지근하게 만들었으며 에델바이스를 영어로 부를 줄 알았다.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은 할머니 덕택에 나와 내 동생은 엄마의 부재를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음악학부에 진학했던 할머니는 나와 동생에게 직접 바이엘 상하권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아빠와 크레파스나 과수원길 같은 곡을 시범 삼아 연주해 보이던 할머니의 꼿꼿했던 등과 우아했던 팔의 곡선.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나의 할머니는 언제나 세련되고 기품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할머니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우러러보곤 했다. 그런 우아하고 또 되게 지적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친구 하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프랑스로 가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가족이 있다고는 해도 이 어린 남매와 아들뿐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예. 근데 뭐 아들은 일하고 아이들은 뭐 학교에 가가지고 점점 더 친구들 만나면서 거기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뭘 했을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을까?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화자는 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제 와서 조금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인데요.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고독하셨을지 그 부분을 표현한 문장인데 좀 좋아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네, 51페이지부터인데요. 제가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50페이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늘어가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웠을까?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갑자기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 정말 타지에서의 긴 시간을 할머니가 어떻게 보내셨을까? 자, 51페이지로 가서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안의 고독은 눈처럼 소리 없이 쌓였다. 처음엔 곧 녹을 수 있을 듯 얇은 막으로, 하지만 이내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두텁고 단단한 층을 이루었겠지. 그렇지만 나는 가까스로 생긴 친구들 눈에 지나치게 심각하고 유머 감각이 없는 전형적인 아시아 여자애로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할머니가 막 생리를 시작한 나에게 생리대를 사주기 위해 슈퍼에 갔지만 탐폰들만 잔뜩 있는 진열장 앞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라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긴 하루를 견디다 지루해지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일본 식품점에 가지만 일본인 주인과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때마다 자긍심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는 사실 역시 미처 알지 못했다. 네, 이 내용을 이제 아마 할머니 노트를 보면서 알게 됐겠죠. 젊을 때는 뭐든지 좀 빨리 습득하다 보니까 일본어도 금방 배웠고 그랬는데 이제 노령의 나이에 전혀 문장 구조도 다르고 우리나라랑은 그런 불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잘 배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또 슬프더라고요. 젊었을 때 일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는 당연히 잘하셨을 그 멋진 여성이 노년에 이제 타지에 가니까 프랑스어를 배우기는 조금 버거운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죠.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 노인이 되면 말동무가 진짜 그립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일본 식품점에 가서, 그러니까 일본어는 할 수가 있으니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 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자긍심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한다는 자긍심은 있지만 내가 불어로는 여기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수치심, 그런 맞아요. 걸 동시에 느꼈다는 문장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나도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미처 할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할머니에게 여기선 다 그래 쏘아붙이기도 하고. 맞아요. 자기들도 새로 적응하느라 너무 힘이 드니까. 네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아파트에서 그 1층에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는 이제 브리니에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네.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게 지루했던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려다가 브리니에 씨의 집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아까 할머니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었다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그만큼 할머니에게 피아노라는 게 각별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창문 앞에 서가지고 그 낯선 땅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와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후로 둘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길에서 마주쳐서 같이 아파트로 돌아오는 날도 있고 뭐 장바구니 이렇게 끌고 다니는 장바구니를 좀 대신 브리니에 씨가 끌어주는 날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벤치 같은 데서 워크맨이라고 카세트 듣던 그렇죠. 기계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 단조를 듣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브리니에 씨가. 그러면서 뭐지, 나한테 오는 건가? 근데 진짜 나한테 와서 베토벤?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어떤 최초의 대화를 하고 둘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리니에 씨의 집에 할머니가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함께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보내는 일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여기서 할머니가 브리니에 씨 집 앞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는 그 장면을 읽다가 책을 딱 덮었어요. 상상해 보려고. 예,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펼쳐질 거잖아요. 그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 몽글몽글한 러브 스토리가 펼쳐질까 네. 막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런 노년의 사랑도 너무나 읽다 보면 간질간질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젊은이들의 러브 스토리를 읽을 때는 그냥 질투 내지는 공감 내지는 뭐 조언을 내가 하면서 야 거기서 왜 이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읽는데 이분들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될 즈음에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둘은 가까스를 좀 한불 사전을 더듬더듬 이렇게 짚어가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점에 할머니는 갑자기 화장도 좀 하고 내 향수도 훔쳐 뿌렸던 것 같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낭독해볼 부분에서 브람스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영화 같았어요. 그쵸? 진짜. 상상을 뭐라고 해야 되지? 햇빛이 쫙. 예, 그 프랑스의 집에서. 예. 이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였다. 할머니는 브리니에 씨의 집 응접실에 앉아 있었고 CD 플레이어에서는 브람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후의 빛이 뜨개질하는 손 위로 어른거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옆에 앉아있던 브리니에 씨를 바라보았다. 너무 조용해 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에도 팔까지 걷어붙인 채 테이블 위에 각설탕들을 탑처럼 한 줄로 쌓고 있었다. 마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로 열중해서. 도대체 저건 뭐 하는 짓일까? 뭘 먹을 때마다 음식물을 바지춤에 흘리기 일쑤고 이따금씩 도무지 영문 모를 행동을 하는 이 불가해한 남자. 각설탕을 쌓는 브리니에 씨의 팔, 할머니처럼 검버섯이 피어있지만 한국 남자의 것과 달리 은빛 털로 뒤덮여 있는 그의 팔을 바라보는데 브리니에 씨를 할머니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 그 역시 할머니에 대해서 끝내 알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실감났고 그러자 놀랍게도 가슴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래전 스스로 너무 늙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아직 새파랗게 젊던 시절에 할머니는 늙는다는 게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굳는 속도에 따라 욕망이나 갈망도 퇴화하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알았다. 퇴화하는 것은 육체뿐이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어김없이 인간이 평생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해 신이 인간을 늙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음은 펄떡펄떡 뛰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또 있을까? 중간에 놀랍게도 가슴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놀랍게도라는 게 이런 걸 느낄 줄 몰랐다는 거죠. 그쵸. 이 나이에 누군가에 대해서 영영 알 수 없으리라는 사실, 왜냐하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실에 가슴이 아플 줄이야.
그런 의미에서 썼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감정도 그에 맞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큰 진폭 없이 그냥 덤덤해질 것 모든 같고 것에 다 초연해질 것 같고 예. 마치 중고등학생 때 성인이 되면 그냥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것처럼. 근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땠냐면 전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랑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나이 숫자만 늘어나는 느낌인 거예요. 몸만 늙은 느낌. 그쵸. 예.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노년이 되면 애틋한 사랑의 감정 같은 게 없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그걸 느끼게 돼도 절제하고 자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는 편이 훨씬 나에게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추거나 억제할 수 있게 될 뿐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부분도 좀 좋았는데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이런 오후에 각설탕을 사탕처럼 입안에서 굴리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각설탕 탑을 쌓는 일에 아이처럼 열중하는 늙은 남자의 정수리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어른거리는 걸 보고 있노라면 할머니는 삶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차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것도 사랑의 감정이죠. 그쵸. 예. 사랑을 뭐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있겠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를 꿈꾸지도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나이에 어떤 사람과의 미래를 뭔가 그려보고 싶다는 그 느낌. 이 감정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아닐까? 맞습니다. 20대 때도 사실 좋은 사랑은 훌륭한 연애 상대는 나를 조금 성장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나에게 자극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삶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고. 그쵸.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렇듯이 어떤 할머니의 삶에 대한 사실과 상상이 조금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한편의 각설탕처럼 달콤한 러브스토리가 백수린의 흑설탕 캔디였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할머니와 브리니에 씨가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들으면서 따스한 오후에 흑설탕을 막 쌓았다가 막 무너지니까 이렇게 막 웃었다가 그렇게 떠드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 보게 됐어요. 이 소설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라면 그 장면. 탑을 쌓는. 아니 나이 먹고 저게 뭔 재미야.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 같이 하니까. 사랑에 빠지면 또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둘이 까르르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띠지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존재성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집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동안은 뭐 이제 여성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었지만 나이 든 여성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꼭 어떤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할머니도 있고 사회적 의미에서의 할머니도 있는 그런 다채로운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표지 뒤편에 적혀있는 오정희 선생님의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들은 노년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깨뜨리고 섣부른 달관과 체념과 화해라는 해결책을 거절하면서 대신 삶의 불가해함과 인간 존재라는 신비를 한 세상을 건너가면서 겪고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의 곰삭은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 우여곡절과 슬픔과 상처로 인해 인간이란 이렇듯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깨달음도. 저는 특히 마지막 문장을 언급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수정 씨가 약간 독자들에게 여지를 좀 맞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진짜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읽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의 맛 나의 할머니에게라는 소설집 중에서 백수린 작가님이 쓰신 흑설탕 캔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